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소리쳤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아이들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돈 많다고 아이들 사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할아버지,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잖아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가 뭘 알고 있는 건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것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자살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놀란 거였죠. 거짓말 마세요.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교통사고로. 증거 있어요. 유서도 있고요. 영희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진입니다. 지방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회사 일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습니다. 3년 만에 찾은 이곳은 참 조용하네요.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묘지 언덕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고요. 아들 기일이거든요. 정확히는 오늘이 3년째입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기까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엔진을 켜고 끄기를 3번은 반복했죠. 그러니까 제가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민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석재는 말이 없으니까요. 3년 동안 저는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직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저를 강인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려운 결정도 빠르게 내리고 직원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한 명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겁 많은 아버지요. 꽃을 내려놓습니다. 국화향이 가을바람에 섞여 퍼지네요. 민수가 좋아하던 향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녀석은 장미를 좋아했거든요. 빨간 장미를 특히 좋아했죠. 그런데 오늘은 국화만 파는 꽃집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이 그렇다 보니까요. 민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장 바지가 흙에 닿는 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비서실장이 본다면 기겁할 모습이겠지만요. 그 사람은 제가 옷 한 벌에 100만 원씩 쓴다고 늘 혀를 차거든요. 민수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3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네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민수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입니다. 단풍 구경 가자고 매년 조르던 녀석이었거든요. 저는 매번 바빠서 못 간다고 했죠. 회사 일이 있다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투정 부리지 않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표정이 떠오르네요. 서운함을 감추려고 애쓰던 그 작은 얼굴이요. 아무래도 그때 제가 함께 갔어야 했나 봅니다. 회사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직원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민수와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이런 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요. 민수의 체온과는 정반대네요. 그 녀석은 항상 따뜻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손을 잡으면 호주머니 속 핫팩 같았죠. 아빠가 늦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묘지관리사무소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만 멀리서 들릴 뿐이에요. 다른 성묘객들도 없고 저 혼자만 남겨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이 순간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어요. 민수 사진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25살의 밝은 미소를 지은 모습이에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죠. 그때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드물게 시간을 낸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가 온 게 그렇게 기뻤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참석한 민수의 행사 말이에요. 바람이 또 불어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불어오네요. 마치 민수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일로 핑계대지 않을게. 약속을 합니다. 비록 늦은 약속이지만요. 앞으로는 매년 이날 꼭 올 거라고, 그리고 민수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를 가져오겠다고 다짐해요.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집니다. 민수가 마지막에 제게 건넨 편지예요. 아직 읽지 못한 편지죠. 3년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외면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꺼내려던 그때였습니다. 굉음이 들려왔어요. 굴착기 소리였죠. 묘지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가을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하나 싶어서요. 민수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노란 굴착기가 보이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굴착기가 향하고 있는 곳이 묘지 구역이거든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가까이 가보니 작업자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실례합니다. 작업 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공사인가요? 아, 묘지 이전 공사입니다. 이 구역 전체를 개발하기로 해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묘지 이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무덤을 옮긴다는 뜻인가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오늘부터요. 허가도 다 나왔고 유족 동의서도 받았다고 하니까요. 유족 동의서요. 저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민수 무덤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첫 번째 목표는 가장 가까운 무덤 같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무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왔습니다. 안 돼요. 아이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매로 보이는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운동화였거든요. 한쪽은 뒤꿈치가 다해져서 발 뒤꿈치가 보일 정도였죠. 아이들이 굴착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기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제발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남자아이는 그 옆에서 굴착기를 막아서려고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멈췄습니다. 운전자도 당황한 듯 기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간절함과 절망이 섞인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었어요. 어렸을 때 민수가 저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어른들이 들어주지 않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눈빛이요. 아저씨들,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아이가 작업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움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죠. 우리 아빠는 여기 계셔야 해요.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여자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굴착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업 감독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마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아, 위험하니까 일단 뒤로 물러나거라.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빠 무덤 파면 안 돼요. 여자아이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끌어안듯 웅크렸어요. 남자아이도 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모를 수 없는 눈이었거든요. 그 간절함, 그 절망감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8살 때였어요. 제가 출장으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던 그 눈빛이요. 그때 저는 일이 중요하다며 민수를 달래고 떠났죠. 돌이켜보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요. 감독님, 잠시 공사를 중단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업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고요. 사실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독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기다려 드릴게요. 굴착기가 시동을 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바람소리와 아이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너희 아빠 무덤이구나.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아이는 여전히 무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니? 작년이요.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어리네요. 10살 정도로 보였어요. 여자아이는 더 어려 보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아침 일찍이요. 아이들이 혼자 여기까지 온 거였네요.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오늘 아빠 무덤을 옮긴다는 소식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족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니? 무덤을 옮긴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엄마는 맨날 바빠서 집에 안 와요.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말이에요.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이들의 눈빛이었거든요. 민수도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무덤 이전 공사라니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아이들 몰래 진행될 리가 없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업이 멈춘 후 묘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더 무서워할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무덤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어른들을 쉽게 믿지 않는 아이의 눈빛이었죠.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여자아이도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볼에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이 너무 낡았거든요. 남자아이가 입은 티셔츠는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자아이의 치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번 기워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신발은 더 심했죠. 아까 본 것보다 더 자세히 보니 정말 형편없는 상태였어요. 밑창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서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아이들의 손이었어요. 작은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박여 있었습니다. 어른들처럼 거칠어진 손이었죠.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왜 이런 손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너희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얘는 제 동생 민지예요.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민지. 이름도 제 아들과 비슷하네요. 민수와 첫 글자가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가 정말 너희 아빠 무덤이 맞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 민수의 무덤인데 왜 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아빠예요. 그럼 아빠 성함이 뭐니? 정민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민수라고 했거든요. 제 아들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우연이었어요. 같은 묘지에 같은 이름의 사람이 묻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민준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니? 25살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도 25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결혼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었고요. 민준아, 혹시 아빠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니? 몰라요.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서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청소일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청소일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 가정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의 차림새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민준아, 그럼 너희는 평소에 누가 돌봐주니? 우리끼리요. 민지 챙기는 건 제가 해요. 10살짜리가 8살짜리를 돌본다고 하네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벌써 어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죠. 밥은 누가 해주고? 제가 해요. 라면이랑 김밥 정도는 만들 줄 알아요. 민준이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10살 아이가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민지가 오빠 뒤에 숨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무서운가 보네요. 낯선 어른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할아버지 무섭지 않아. 괜찮다. 부드럽게 말해봤지만 민지는 여전히 오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빠 무덤 안 건드리는 거죠? 민준이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그런데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개발 허가가 나고 유족 동의서까지 있다면
공사를 막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 몰래요. 버스요? 꽤 멀리서 온 모양이네요. 이 묘지는 시내에서 1시간은 걸리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이 혼자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니? 오늘 공사한다는 걸 이웃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신문에서 봤다고요. 신문에 났다고 하네요. 그럼 공식적인 공사가 맞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유족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다면 아이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엄마라도 연락을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민준아, 혹시 엄마한테 누가 연락 온 적 없니? 무덤 이전에 대해서? 몰라요. 엄마는 맨날 바빠서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아니면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요. 저는 작업 감독을 다시 불렀습니다. 감독님, 유족 동의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시청에서 처리한 거라서요. 저희는 시청 허가서만 받았거든요. 시청에서 처리했다고 하네요. 그럼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담당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감독이 수첩을 뒤적이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묘지 이전 공사 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정민수 씨 무덤 이전 건인데 유족 동의서가 제대로 받아진 건가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전화가 보류됐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계속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 동의서는 받았는데요. 유족 대표로 정해진 분이 서명하셨습니다. 유족 대표요? 누구죠? 정민수 씨 아버지인 정혜진 씨로 되어 있네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혜진.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였어요. 실례지만 언제 서명하신 건가요? 한 달 전쯤입니다. 직접 오셔서 하셨는데요.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갔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혹시 신분증 확인은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정혜진 씨 신분증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제 신분을 사칭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까지 위조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무덤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아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민수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왜 숨겼을까요? 아마 제 반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늘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으니까요. 민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게서 지키려고 했던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무덤을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개발 사업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민수의 무덤을 없애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민수가 세상을 떠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민준아, 민지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아이들에게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민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 이제 읽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준 후 저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청에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사칭했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청 민원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서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정혜진 씨 서명이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고요. 서명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제 서명과 똑같았거든요. 신분증 사본도 제 것이 맞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혹시 대리인이 오신 건 아닌가요? 대리인이라고 했네요.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온 거였겠죠. CCTV 영상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한 달 전 거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몇 통 걸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영상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너무 교묘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준이가 말한 고아원을 찾아갔거든요. 고아원 원장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민준, 정민지 남매 말씀이시군요. 원장이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3년 전에 입소했습니다. 부모 사망으로 보호자가 없다는 사유였어요. 3년 전이라고 했네요. 민수가 세상을 떠난 게 바로 3년 전이었거든요. 혹시 누가 아이들을 맡기러 왔는지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김영희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이들의 친모라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민수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분과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아이들을 맡기고 나서는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바뀐 것 같고요. 아이들을 맡기고 사라진 거였네요. 왜 그랬을까요? 키울 능력이 안 되어서였을까요? 아이들 상태는 어땠나요? 처음 왔을 때 말이에요.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 곳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멍이 있었다고 했네요. 그럼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뜻인가요? 혹시 누구에게 맞은 건지 아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했어요.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말 못한 거겠죠. 어른에게 혼날까봐 숨긴 거일 수도 있고요. 고아원을 나온 후 저는 민수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었거든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방 문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방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민수가 쓰던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대학 시절 교재들과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검은색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죠. 민수가 일기를 썼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도 일기 쓰는 걸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영희를 만났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말씀드릴 수 없다. 아버지는 공부나 회사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영희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아까 고아원에서 들은 그 이름이었어요. 김영희 말이에요. 몇 페이지 더 넘겨봤습니다. 2021년 8월 10일. 영희가 임신했다고 한다. 기쁘지만 걱정도 된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임신이라고 했네요. 그럼 민준이와 민지가 민수의 아이들이 맞는 거였어요. 2021년 12월 5일. 쌍둥이가 태어났다. 민준이와 민지.
정말 예쁘다. 하지만 영희가 아이들을 귀찮아한다. 밤에 우는 것도 싫어하고 기저귀 가는 것도 싫어한다. 걱정이다. 영희가 아이들을 귀찮아했다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더 읽어보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2022년 2월 20일, 영희가 민준이를 때렸다. 너무 울어서 짜증났다고 한다. 아직 2달밖에 안 된 아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영희와 크게 싸웠다. 2달 된 아기를 때렸다고 하네요.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022년 6월 10일, 영희의 폭력이 점점 심해진다. 아이들이 조금만 시끄러워도 때린다. 말리려고 하면 나한테도 소리를 지른다. 결혼한 게 후회된다고 한다. 결혼을 후회한다고 했네요. 그럼 왜 결혼한 걸까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였을까요? 2022년 10월 5일,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늘 완벽한 것만 좋아하시니까 이런 엉망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민수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네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났다고 하고요. 왜일까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나요? 마지막 페이지 근처를 읽으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2022년 12월 24일, 영희가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한다. 고아원에 맡기겠다고 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듣지 않는다. 아이들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이들을 버리겠다고 했다니요. 그럼 나중에 정말 고아원에 맡긴 거였네요. 2022년 12월 30일, 영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이혼하자고 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했다. 영희는 돈을 달라고 했다. 많은 돈을. 그래야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고 했다. 돈을 달라고 했다니요. 영희가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한 거였네요. 2023년 1월 10일, 영희에게 줄 돈이 없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이해해 주실까? 평생 완벽하게만 사셨으니까. 민수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었네요. 저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마지막 일기는 민수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어요. 2023년 1월 15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영희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정말 버리겠다고 한다.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왜 세상을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절망감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널 오해했던 건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지였다. 민수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였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민수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을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겠죠. 그런데 영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갑자기 무덤을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민수의 편지를 읽어볼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읽을 준비가 됐어요.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민수의 글씨가 점점 흐트러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단정했던 글씨가 나중엔 급하게 휘갈겨 쓴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민준이가 열이 났다. 영희는 병원비 아깝다고 안 데려간다고 한다. 내가 몰래 데려갔다.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라고 하셨다. 가슴이 아팠다.
영양실조라고 했네요.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영양실조였다니요. 얼마나 제대로 못 먹였으면 그랬을까요? 2022년 12월 1일. 민지도 아프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짓물렀다. 영희에게 말했더니 귀찮다고 소리만 지른다. 내가 퇴근 후에 직접 돌봐야겠다. 퇴근 후에 직접 돌봤다고 하네요. 회사 일 끝나고 와서 아이들 돌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2년 12월 10일. 영희가 또 민준이를 때렸다. 이번엔 팔에 멍이 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다. 절대 안 된다. 이혼하겠다고 했다가도 아이들 때문에 포기했네요.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무서웠던 거겠죠. 2022년 12월 15일. 영희가 조건을 내걸었다. 5천만 원을 주면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고 한다. 아이들 양육권도 포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나? 5천만 원이라고 했네요. 민수가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 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2022년 12월 20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결혼 생활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네요. 제가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였나 봅니다. 2023년 1월 5일. 영희가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남자와 떠나겠다고 한다. 다른 남자라고 했네요. 영희에게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민수를 이용한 거였을까요? 2023년 1월 10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밤마다 울면서 잠든다.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꼭 지켜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네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3년 1월 15일. 결심했다. 내일 아버지께 솔직히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아이들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네요. 바로 그 다음 날이 민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민수는 저에게 오려고 했었구나. 모든 걸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렸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말이에요. 만약 민수가 하루만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저에게 와서 사정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도와줬을 거예요. 5천만 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도 집으로 데려왔을 거고요. 하지만 민수는 그런 제 마음을 몰랐어요. 저를 너무 엄격하고 차가운 아버지로만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저는 늘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었고요. 민수가 어떤 사람과 사귀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만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민수가 저를 믿지 못했던 거겠죠.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회사에서 회의나 하고 있었겠죠. 민수야, 너는 내게 오려 했구나. 그런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게 있었어요. 민수가 지키려고 했던 아이들 말이에요.
민준이와 민지를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가 못다한 일을 제가 대신 해야 했어요. 그게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겠죠. 일기장을 덮고 민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제 읽을 준비가 됐어요. 편지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말이 궁금했어요. 민수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단 2줄뿐이었지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민준이와 민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오늘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침에 무덤에 다녀온 후로 계속 울고 있거든요. 그럴 만했죠. 어린 아이들이 아빠 무덤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잠깐만 만나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왔습니다. 민준이와 민지가 나타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보네요. 민준아, 민지야. 제가 부르자 아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봤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 무덤 지켜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민준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판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허락했다고 했어요. 민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막지 못했구나. 이제 아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못 찾으면 어떡해요? 민지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빠를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민수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봐볼래? 민준이가 경계심을 가지고 일기장을 받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빠 글씨예요. 조용히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보여줬어요. 아빠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적힌 부분들 말이에요.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너무 기뻤다. 민지도 곧 걸을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 민준이가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다. 민지도 곧 말할 것 같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준이가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오빠 어깨에 기대어 같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그럼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너희를 지키려고 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단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부분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아세요? 응, 할아버지가 아빠의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지. 민준이와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나 보네요. 진짜 할아버지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증명해 줄게. 저는 지갑에서 민수 어릴 때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너희 아빠 어렸을 때 모습이야. 민준이랑 똑같지? 사진을 본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민준이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빠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 사진을 20년 넘게 가지고 다녔단다. 그때까지 저를 경계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기다렸어요.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들이 기다렸다고 하네요. 3년 동안 누군가 자신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도 없이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민지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그날 아이들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이 내 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온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데려갈 거야. 우리 집으로. 정말이요? 정말이야.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입양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특히 친모인 영희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찾아낼 거였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제가 민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구나. 사실 영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민수 무덤을 없애려 하는지도 알아내야 했고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킬 거였으니까요. 민수야, 이제 아빠 역할을 할게. 너 대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볼게. 다음 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친모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양육권 이전이 까다롭거든요. 친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3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친모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대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요. 학대 정황이라고 했네요. 민수 일기에 적힌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단 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복잡한 절차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신분증, 아이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현재 보호자 부재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요. 민수의 출생신고서와 아이들의 출생신고서를 대조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지의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왜 아버지 이름이 없을까요? 법원 직원도 의아해했어요.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영희가 일부러 민수 이름을 빼고 신고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증명하죠?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법적 관계를 확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사립탐정을 찾아갔어요. 영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김영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와 마지막 거주지는 알고 계신가요? 민수 일기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전해줬어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 남자와 사실혼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민수 일기에서 봤던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연락처도 알아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영희와 직접 만나볼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했거든요. 부산으로 내려간 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3층에 영희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벨을 눌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김영희 씨죠? 정민수 관련해서 왔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 이름을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지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애들이 뭐?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자신의 아이들인데도 남의 일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해 주세요. 양육권요? 갑자기 왜? 저는 정민수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의 할아버지죠. 영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갑자기 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야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가 말 안 했나 보네요. 그럼 뭘 주실 거예요? 뭘 주느냐고 하네요. 역시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를 원하시나요? 글쎄요. 아이 둘이니까 많이 주셔야죠.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엄마가 될 수 있었을까요?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대신 완전히 포기하셔야 해요. 5천만 원요? 너무 적은데요. 적다고 하네요. 민수가 마지막에 구하려던 금액인데도 적다고 했어요. 그럼 1억은 주셔야죠. 1억이라고 했네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세요. 당연하죠. 그렇게 영희와 합의를 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동의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영희가 와서 서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희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였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각서도 썼는데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친권 포기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거든요. 영희가 교묘하게 이용한 거였어요. 돈만 받고 약속을 어긴 거죠. 결국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육권 이전 심판이었어요. 재판 당일 영희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저는 아이들의 친모입니다. 친모가 키우는 게 당연하죠. 판사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셨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고아원에 맡긴 거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키우려고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영희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버리려고 했었거든요. 제 변호사가 민수의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일기를 보시면 친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를 읽어봤어요. 영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고아원 기록에도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에 멍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아원 원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아이들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영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민지야. 누구와 살고 싶니? 민준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랑 살래요.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할아버지와 살고 싶어? 할아버지가 아빠 이야기 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줘요. 아이들의 말이 법정을 감동시켰어요. 판사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승리했어요. 민준이와 민지의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양육권은 신청인인 정혜진 씨에게 이전합니다. 판결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법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해냈다.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을 내가 지켜냈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3년 만에 우리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와 민지가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정말 커요.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여럿이 함께 쓰던 좁은 방과는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민준아, 민지야.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각자 방을 배정해줬어요. 민수방 옆에 있는 게스트룸 2개였죠.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진짜 제 방이에요? 민준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만의 공간이 없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럼 이제 너희 방이야. 첫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김이모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상이었어요. 와, 진짜 많다.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새우튀김, 미역국까지 푸짐했거든요. 많이 먹어라. 너희 몸이 너무 말랐어. 실제로 아이들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작았어요.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이겠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먹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할아버지도 드세요. 민지가 제게 반찬을 덜어주더라고요. 그 작은 손길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서였죠. 깔깔깔. 오랜만에 들어보는 천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이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혼자 나갔습니다. 민수 무덤으로 향했어요. 새로 조성된 공원묘지였습니다. 무덤 이전 공사 후 이곳으로 모셔왔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자리였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 대신 빨간 장미를 가져왔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꽃이었거든요. 민수야. 목소리가 예전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이제는 아들과 대화하는 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해냈다. 민준이랑 민지 잘 데려왔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이야. 이제 아빠가 책임질게. 노을빛이 무덤 위로 비쳤습니다. 황금색 빛이 묘비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너는 좋은 아버지였어.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어요. 민수는 저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내가 힘들 때 몰라서. 3년 전 그날 민수가 저에게 오려고 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을 사려고 했어요. 과자, 아이스크림, 우유 등을 골랐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민준이는 민수 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새우잠을 자는 습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민지는 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었어요. 제가 사준 토끼 인형이었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행복이겠구나 싶었어요. 서재로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민준이와 민지가 우리 집에 왔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니 집이 살아나는 것 같다. 민수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할아버지로서의 삶 말이에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는 평범한 일상이요.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천천히 배워갈 거였어요. 민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사랑을 배웁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민준아, 민지야. 할아버지가 잘해볼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